당신 해고야. 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손에 든 채 서 있는 제 망막에 그 문자 메시지가 박제되듯 찍혔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저는 제 인생의 사랑인 그 사람에게 맹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꽃 장식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예식장 로비, 하객들의 들뜬 대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최태성. 제 상사의 아들이자 지난 3개월 동안 제 회사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남자가 하필이면 제 결혼식 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날을 골라 저에게 해고 통보를 날린 것입니다. 저는 방금 남편이 된 민호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분노하는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제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메시지는 나중에 확인해. 오늘은 온전히 우리만을 위한 날이야.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축 사무소인 크레센트 건축의 총괄 팀장직을 잃었습니다. 지난 2년간 헌신하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였고 탈진할 정도로 일하며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친구인 가방순이 나영이의 핸드백에 넣은 뒤 남편과 함께 장미꽃잎과 환호성이 쏟아지는 예식장 문을 나섰습니다. 3시간 후 피로연 파티가 한창일 때 나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내 핸드폰이 불난 것처럼 계속 울려. 부재중 전화가 108통이나 와 있어. 화면을 확인해 보니 사무실, 동료들, 그리고 제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번호로부터 17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최기석 대표님, 바로 회사의 오너이자 태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사연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은 청취자분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지나치시는데 그러면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건너뛰어 다음 이야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제 결혼식 날의 악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이고 그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저는 크레센트 건축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꼼꼼한 사람입니다. 장을 볼 때도 색깔별로 목록을 정리하고 회의실 반대편에 있는 설계 도면의 치수 오류를 찾아낼 정도죠. 동료들은 저를 인간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소한 취향,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 모든 마감 기한을 메모를 보지 않고도 기억했으니까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셨고 정확성과 성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저는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자퇴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수강 신청 학점을 늘리고 밤에는 인쇄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건축 프로젝트 관리 PM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컴퓨터 시스템과 도시공학을 이수하며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것이 2년 전 크레센트에 입사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창업주인 최기석 대표님은 건축 지식과 시스템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저의 흔치 않은 능력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는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저를 채용했습니다. 저는 도면 버전, 클라이언트 요청 사항, 예산 배정, 인허가 신청 현황 등 모든 것을 추적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바닥부터 설계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시간은 30% 단축되었고 클라이언트 만족도는 급상승했습니다. 최 대표님은 저를 이 회사가 한 최고의 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최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31살인 최태성은 아버지 회사의 3개 부서를 전전했지만 어디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다부진 턱선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닮았지만
사업적 감각이나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전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전 최 대표님은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아들 태성을 재직 속 상사인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최 대표님이 제 의견을 구하던 자리에서 태성은 저를 회의에서 배제했고 최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칭찬하던 제 아이디어를 태성은 자신의 성과인 양 가로챘습니다. 제가 시스템 매뉴얼 교육 세션을 잡으려 하면 태성은 불필요한 비용이라며 취소시켰습니다. 제가 민호를 만난 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크레센트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수백억 원대 서울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청 도시계획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대충 도장만 찍어주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던 차분하고 사려 깊은 남자였죠. 우리는 도면 이야기를 시작으로 커피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날로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회사 환경에서 저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몰랐던 건 민호가 크레센트에서 제출한 서류들, 특히 태성이 직접 손댄 서류들에서 수상한 패턴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애 2개월 만에 민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둘 다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실용적인 성격이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제 입지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구조조정과 효율화에 대해 계속 운을 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제 결혼식 날 저를 해고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피로연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잠시 신부 대기실로 피해 최 대표님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우 팀장, 나 최 대표야. 당장 전화해. 태성이는 자네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끔찍한 실수야. 우린 자네가 필요해. 도심 재생 프로젝트 제출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아무도 자네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고 있어. 이어서 6개의 메시지가 더 와 있었고 뒤로 갈수록 목소리는 절박해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최 대표님의 목소리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우 팀장, 제발. 서부 개발팀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난리야. 아무도 수정된 렌더링 파일을 못 찾고 있어. 태성이가 알고 있다던 비밀번호도 먹통이야. 회사가 마비됐어. 저는 벨벳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주변에 퍼져 있었고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저에게는 너무나 직관적이라 생각 없이도 다룰 수 있지만 적절한 교육 없이는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태성이 번번이 막아왔었죠. 모든 기능, 모든 단축키. 제가 심어둔 모든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되었어야 할 오늘, 저는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드레스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하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성이 내 부서에 제출하고 있는 도면들 말이야. 엔지니어 팀이 승인한 후에 그가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어. 안전 설비를 제거하고 자재를 싼 값으로 바꿔치기 했어. 정상적인 감리라면 절대 통과 못할 내용들이야.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범죄야. 위험하잖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다 증거로 남겨뒀어. 다음 주에 내부 고발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알겠지? 그제야 그가 해고 문자를 보고 왜 미소 지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건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제가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저 없이는 회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춤추자. 내일 우린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잖아. 그리고 돌아오면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가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거야. 우리는 피로 현장으로 돌아갔고
저는 세상에 아무 근심 없는 여자처럼 춤을 췄습니다. 자정 무렵 부재중 전화는 212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신혼여행 내내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돌렸습니다. 최 대표님의 메시지는 다급함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애원으로 변해갔습니다. 발리의 해변에서 코코넛 주스를 마시고 있던 셋째 날, 최 대표님은 돌아오면 연봉을 3배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답장 없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이틀 뒤, 그는 회사 지분의 일부를 제안했습니다.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제가 이 엄청난 제안들을 거절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에 관한 문제였죠. 있잖아. 발리에서의 마지막 저녁, 석양을 바라보며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 도시계획과 자문위원 자리가 하나 비었어. 건축 인허가 과정을 양쪽 입장에서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 올바른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저는 흥미를 느끼며 그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걸 제안하는 거야? 자기가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시청을 첫 번째 클라이언트로 삼으라는 거지. 태성이 저지른 것 같은 꼼수와 원가 절감을 정확히 잡아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가로 시청이 자문료를 지불할 거야. 아이디어는 즉시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귀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저는 태블릿에 사업계획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3일 뒤 저는 정밀 프로토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공시되자마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기석 대표였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 팀장, 맙소사. 다행이야. 지금 비상사태야. 도심 프로젝트가 멈췄어. 클라이언트들이 떠나고 있어. 제발 원하는 액수를 말해. 유감입니다, 대표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취업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제 개인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자네 회사를 고용하겠네. 얼마를 부르든 주겠어. 잠시 침묵이 흐르게 두었습니다. 제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시청 도시계획과입니다. 대표님, 저는 지금 건축 인허가 제출을 위한 새로운 검증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제가 시청과 손잡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민호가 아직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태성의 불법적인 도면 조작은 필연적으로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태성이가 끔찍한 실수를 했어. 자네와 내 사이를, 자네의 능력을 질투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바로잡게 해줘. 어떤 것들은 고쳤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 이미 불타버린 다리는 재만 남을 뿐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옆에서 듣고 있던 민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도 되는 걸까? 죄책감 느껴야 하나?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나서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다음 주 저는 시청과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크레센트 같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기에 저는 기존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승인된 도면이 무단으로 변경되는 것, 특히 엔지니어링 검토 없이 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적발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시청은 최근 제출된 서류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상대로 크레센트의 도심 프로젝트 도면, 특히 태성이 손댄 부분에서 수많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력벽 두께를 줄이고 기초공사 사양을 변경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설비를 제거한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사는 신속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고 경쟁업체로 넘어갔습니다. 태성은 단순히 해고된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그의 자격증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 크레센트 건축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30년에 걸쳐 쌓아올린 명성이 단 30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업계 소문을 통해 최 대표님이 스트레스로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만큼은 저에게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판단력을 흐리기 전까지 그는 좋은 멘토였으니까요. 제 컨설팅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저는 3군데의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고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윤리적인 내부 고발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우리는 낡았지만 튼튼하고 잠재력이 넘치는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우리의 삶처럼요. 그리고 결혼식 1주년이 되던 날 사무실로 두툼한 크림색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최기석 대표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 대표에게 편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지만 인정하는 것이 속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지난 1년을 내 아들과 나의 태만이 파괴한 것들을 재건하는 데 보냈어. 태성이는 전문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지금은 엄격한 감독하에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네. 녀석도 자기 행동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크레센트는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프로토콜을 갖췄네. 모든 시스템과 제출 과정을 뜯어고쳤지. 우린 이제 다른 회사가 되었어. 자네에게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불타버린 다리는 제가 되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다시는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새 시스템을 검증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네. 자네가 수락하든 거절하든 자네에 대한 내 존경심은 커지기만 했다는 걸 알아주게 자네가 옳았어. 자네를 지킨 것도 공공의 안전을 지킨 것도 더 나은 기준을 요구한 것도 모두 옳았네. 진심 어린 후회와 존경을 담아 최기석 올림. 저는 그날 저녁 민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만나봐야 할까? 민호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서 얻을 게 뭐야? 정리? 명예회복? 직업적 호기심? 저는 그의 질문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전부 다인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변화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럼 답이 나왔네. 저는 다음 주에 미팅을 잡았습니다. 비서가 미팅 장소를 제 사무실이 아닌 크레센트 본사로 요청했다고 했을 때 취소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 건물로 돌아가는 건 뒷걸음질 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리셉션 직원이 저를 깍듯이 맞이했습니다. 한 대표님, 최 대표님이 대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큰 변화들을 감지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활기, 화면에 보이는 새로운 시스템들, 그들은 정말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최 대표님뿐만 아니라 태성도 아버지 옆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최 대표님은 일어나 저를 맞이했지만 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와줘서 고맙다. 최 대표님의 악수는 힘이 있었지만 얼굴은 지난 1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눈가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편지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난 1년의 교훈도 예상 밖이었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던 과정이었어. 그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태성이가 할 말이 있다는구나. 태성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낯선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겸손함 혹은 그와 가장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한 짓은 프로답지 못했고 비열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짓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습한 듯한 말이었지만 얼굴에 번진 수치심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과거를 지울 순 없죠. 사과는 접수하죠. 저는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는 투로 답했습니다. 최 대표님이 헛기침했습니다. 하나 더 있네. 그가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초부터 다시 세워졌어.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 검토 절차, 리더십 구조까지. 태성이는 더 이상 경영진이 아니야. 바닥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들의 새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개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자문료가 적힌 컨설팅 계약서도 있었죠. 돌아오라는 게 아니야. 최 대표님이 덧붙였습니다. 그저 우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평가해주고 우리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야. 서류를 훑어보고 있는데 태성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다가 잠시 후 작은 봉투를 들고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제 결혼식 비용 전액이 마지막 꽃장식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된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액수를 어떻게 알았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웨딩 플래너가 내 사촌 친구야. 태성이 털어놓았습니다. 정확한 총액을 물어봤어. 이런 단위까지 맞추고 싶었거든. 그가 좀 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자격도 없으면서 준다고 떵떵거렸던 그 선물 말이야.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돈으로 윤리를 살 수 있다고?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태성은 수표 옆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네 거야. 네가 만든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전체 모든 비밀번호와 접속 경로가 들어있어. 우리가 기본 기능은 복구했지만 네가 없인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어. 가져가든 삭제하든 네 마음대로 해. 저는 그 작은 드라이브를 응시했습니다. 2년의 노력이 손가락 2개 사이에 들어갈 크기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이 다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게 막아서 저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였던 제가 공들여 만든 그 시스템. 자신의 윤리적 실패로 무너진 아버지와 오만함의 대가로 고개를 숙인 아들. 이 두 남자를 보며 저는 복수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복수는 찾아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저 살아남아 성공하고 상대방이 자신이 저지른 난장판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하고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문료는 제안하신 금액의 3배, 선불입니다. 그리고 제 팀에게 완전한 접근 권한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 대표님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태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제가 지정하는 모든 교육 모듈을 직접 이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초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도 올바른 프로젝트 관리, 윤리적 제출 관행, 법규 준수의 모든 측면을 배워야 해요. 당신이 이 회사의 정석, 딩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논의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저는 짐을 챙겨 문으로 걸어갔고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 수표는 필요 없습니다. 아드님이 정직의 가치를 배우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입니다. 저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크레센트 건축 사무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와 저녁을 먹으며 미팅 이야기를 나누던 중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크레센트의 경쟁사, 즉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가져갔던 회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속보였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설계 결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 제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막 시작된 수사야. 시청이 아니라 검찰에서 직접 들어온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쟁사가 무너지면 도심 프로젝트는 다시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수백억 원의 개발 자금이 묶이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의 재개발 약속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겠죠. 아마 그래서 최 대표가 지금 연락한 걸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 일이 터질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크레센트가 다시 프로젝트를 가져오려고 준비하는 거야.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존중이나 후회 때문에 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쟁사가 무너질 때 기회를 잡으려면 제 시스템과 전문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입맛이 싹 달아났거든요.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 볼게. 신중해야 해.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며 낮에 미팅을 곱씹었습니다. 태성의 반성은 진짜였을까? 연기였을까? 최 대표는 윤리적 개혁의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회사를 살리려는 절박함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벌어질 일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아침이 되자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전 7시에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크레센트의 자문력은 맞지 않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이해하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이요. 파트너십? 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높아졌습니다. 제 회사가 모든 프로젝트 관리와 규제 준수를 감독합니다. 크레센트는 설계와 시공을 맡고요. 우리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지만 클라이언트에게는 파트너로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윤리적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건 아주 이례적인데 최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직원을 해고하는 것만큼 이례적이진 않죠. 제가 받아쳤습니다. 저는 언제든 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심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공되는 건 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태성이는? 태성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태성 씨는 대표님 직원이죠. 제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손대는 모든 프로젝트는 제 팀의 3중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또다시 침묵. 이사회와 상의해봐야겠어. 24시간 드립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독자적으로 시청에 도심 프로젝트 제안서를 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더 이상 남이 저지른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조건에 맞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23시간 뒤 최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회가 자네 제안을 승인했네. 단 조건이 하나 추가됐어. 최소 3년 계약이야. 2년 기본의 성과에 따라 연장 옵션. 좋습니다. 그렇게 정밀 프로토콜 컨설팅은 최대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2주 후 경쟁사가 공식적으로 도심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했을 때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업데이트된 도면, 강화된 안전 기능, 그리고 제 원래 시스템과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결합한 종합 관리 시스템을 들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엄격한 규정 준수 검증을 동시에 약속하는 우리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높이 평가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건축적 책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성은 이전 직책보다 5단계나 낮은 보조 코디네이터로 발령났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제 팀으로부터 상세한 교육 모듈을 받았고 매일 저녁 시험을 봤습니다. 불합격하면 다음 날 다시 반복해야 했죠. 놀랍게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과제를 꼼꼼히 수행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으며 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십 3개월 차, 현장 검사를 위해 일찍 도착했을 때 저는 태성이 이미 나와서 콘크리트 타설 사양이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직접 안 해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현장 감리사가 있잖아요. 그가 클립보드를 든 채 허리를 폈습니다. 알아. 하지만 바닥부터 모든 걸 이해해야 해. 그래야 진짜로 배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하며 문자로 저를 해고했던 그 오만한 재벌 3세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실패를 통해 단련되고
자신을 다시 세우려 노력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내 결혼식 날 해고한 거야? 태성은 움찔했지만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다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 교육 프로그램, 안전 문제, 더 나은 문서화의 필요성.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나보다 너를 더 존중한다는 사실을, 네가 만든 시스템이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질 줄 알았어.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지. 아무도 못 다루는 시스템, 엉망이 된 프로젝트, 그리고 아버지가 내 짓을 알았을 때의 그 표정. 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는 한순간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멘토를 내 손으로 잘라내버린 거야. 그의 말이 아침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심이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맞았네. 난 좋은 멘토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자격을 갖춘다면 지금이라도 될 수 있고. 그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자존심보다 안전과 정직을 우선시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 이 일을 제대로 배우는 것. 모르면 숨기지 말고 인정하는 것. 할 수 있어. 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타설 사양부터 시작해보자. 뭘 발견했는지 설명해봐.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며 검증 절차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흡수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석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때 태성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진짜로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게 아니야. 사과가 아니라 꾸준한 행동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후회하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갈 너의 모습을 보여줘. 그는 군말 없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도심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 모델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협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컨설팅 회사는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했고 크레센트도 새로운 구조 아래 점차 명성을 회복해 갔습니다. 최 대표님은 약속대로 태성을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한때 교육 세션을 방해했던 그 청년은 이제 직접 교육을 조직하고 모든 팀원이 절차의 방법과 이유를 이해하도록 챙겼습니다. 6개월 뒤 크레센트에 남았던 제 옛 비서 소라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최 대표님 직속으로 일하고 있었죠. 대표님이 태성 씨를 승진시키고 싶어 하세요. 소라가 거두절미하고 말했습니다. 대리급 프로젝트 매니저로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 반응을 떠보라고 보냈구나. 소라가 웃었습니다. 대표님은 한 대표님의 솔직한 평가를 원하세요. 태성 씨, 모든 교육 모듈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현장 보고서는 완벽하고요. 팀원들도 이제 그를 진짜로 존중해요. 소라 씨 생각은 어때요? 소라는 늘 사람을 잘 봤습니다.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을 맡기면 그 변화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최 대표님께 전해줘요. 승진 찬성한다고.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가오는 주민 설명회 발표. 태성 씨 혼자 하라고 하세요. 진짜 당사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네요. 주민 설명회는 다음 주였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일정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죠. 과거의 약속 파기에 실망했던 주민들의 날, 선 질문이 쏟아질 수 있는 압박감, 심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회관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태성은 일찍 도착해 자료를 세팅하고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섰을 때 놀라운 점이 보였습니다. 그가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의 태성이라면 오만함으로 불안을 감췄겠지만
지금의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프로젝트 보조 코디네이터 최태성입니다. 작년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실패는 부분적으로 저의 실수와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름길을 택하려 했고 안전을 타협했고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런 솔직함은 예상 밖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이 이제 3중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정밀 프로토콜 컨설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전과 규정 검토 없이는 못 하나도 박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업데이트된 도면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피드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강조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몇 번 있었죠. 설명회가 끝날 무렵 초기의 불신은 조심스러운 긍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고 그는 인내심 있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발견하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최 대표님께 전화했습니다. 어제 태성이가 잘했다더군. 그가 바로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자네 판결은 저는 제 다음 말이 태성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승진 지지합니다. 자격 있어요. 최 대표님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네, 지우야. 자네의 인정이 정말 큰 의미가 있어. 그냥 기억해 두세요. 신뢰는 작은 정직의 순간들이 오랜 시간 쌓여야 회복되는 겁니다. 발표 한번 잘했다고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네. 우리 모두 명심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심의 스카이라인 위로 우리 프로젝트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파란 하늘을 가르며 움직였고 노동자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지역사회는 다시금 재생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212통의 부재중 전화를 봤을 때 상상했던 복수와는 달랐습니다. 더 복잡하고 미묘했죠. 파괴가 아니라 재건축이었습니다. 저는 태성이나 최 대표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나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책임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공사 현장을 지났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건물의 골조를 보며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결과에 만족해?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족해. 그들이 고통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회사는 더 안전해졌고 건물은 튼튼해졌고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거야. 그리고 태성이는 적당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그 속죄가 계속될지는 본인에게 달렸지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그 문자를 보여줬을 때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했어. 자기가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줄 알았거든. 당신이 다른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랬을지도 몰라. 제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신이 알려줬잖아. 최고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고. 내 방식대로 내 조건에 맞춰서 다시 짓는 거라고. 그가 제 머리에 키스했습니다. 다시 짓는 거 하니까 말인데 우리 집 리모델링 끝났어. 집들이 겸 최 대표랑 태성이 저녁 식사에 초대할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자. 직업적 존중이랑 우정은 별개야. 알았어, 알았어. 그가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그게 이 긴 여정 동안 제 신조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해고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파트너십까지 그 모든 걸음이 저를 생존을 넘어 진정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도심 프로젝트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보다 앞서 완공될 것입니다. 제 컨설팅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저는 결혼식 날 해고를 업계를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시킨 여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민호와 저녁 산책을 계속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성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승진 지지해줘서 고마워. 실망시키지 않을게. 민호에게 보여주자 그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답장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타이핑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선물은 반품이 안 되거든요. 전송 버튼을 누르며 깨달았습니다. 문자가 도착한 시간이 그가 제 결혼식 날 선물이라며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날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칭이 저에게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건 아닐 겁니다. 태성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태성을 완전히 짓밟았어야 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최 대표의 회사를 재건하는 대신 조각조각 해체했어야 했다고 제 복수가 충분히 처절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에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비전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 말이죠. 결국 저는 단순히 갚아준 게 아닙니다. 저는 앞서 나갔습니다. 태성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를 따라잡으려면 평생을 기어 올라와야 할 만큼 높이 올라섬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같은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배신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복수를 개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만족스러운 승리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파괴하려 했던 것들의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건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직장에서의 배신을 예상치 못한 승리로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좌절을 디딤돌로 바꾸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커리어와 인간관계, 그리고 나만의 조건으로 쟁취하는 달콤한 성공에 대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